국정농단 재판에서 또 하나 이 화제를 모았던 게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었고요.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한 거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석방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박성엽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되게 법원에서 고맙게 저희가 이렇게 오해가 있는 말씀드린 아무도 없이 법원에 지금 열리고 너무 뭐 이번 뭐 형량에 대해서 좀 만족하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그 형량보다는 지금 명예라는 게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박성엽 변호사 그 부인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그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까지 굉장히 그 좀 울림이 많은 그런 변론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변호사 생활 30년 동안 형사법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소송 문외한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직접 변론했을 때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된 후 텅 빈 방 안에서 결혼을 할 때 다지만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도 있었다. 그래서 형사소송 문외한이지만 법정에서 그렇게 열심히 변론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형사소송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변호사였습니까? 제가 보기엔 문외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문외한이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김현장 로펌에서는 분야별로 민사든 M&A든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겸손하게 말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조윤선 장관의 판결은요. 저는 이게 증거에 의한 판결을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신동철 그때 비서관이나 여기 정관주 그때 소통비서관 있잖아요. 네. 이분 이게 진술들 보면 조 장관이 직접 알았다는 증거, 직접 증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특검도 항소하겠지만 아마 이게 조 장관 측도 위정에 대해서는 또 항소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위정도 뭐 블랙리스트에 작성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증언들은 전부 위정도 무죄 받았고요. 네. 다만 이게 과거 전 장관 때 9,437명 명단을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때 이게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냐 안 받느냐 이 부분만 위정이 유죄가 됐거든요. 따라서 이게 조 장관 측도 그 위정도 상당히 억울하다. 그래서 쌍방이 항소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항소심에서 누가 더 증거를 많이 내놨느냐 네. 여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박성엽 변호사가 보면 결혼할 때 내가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을 못 지켰다. 굉장히 약간 감정에 이제 호소를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인데 박성엽 변호사도 울먹이고 조윤선 전 장관도 막 울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좀 눈물의 호소가 좀 작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저는 이게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저는 이게 작용 안 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기춘 실장 마찬가지지만 이게 눈물이나 감정 이런 데 판사들이 절대 안 넘어갑니다. 판사들이 이게 오로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그런 업소나 이런 감정적인 이런 호소가 뭐 재판에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 증거가 보니까 조 장관이 이게 직접 보고받고 실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것 때문에 무죄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과 이제 박성엽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외교학과 나왔고 박 변호사는 이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는데 도서관에서 만나서 한 7년 연애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죠. 네. 이 박 변호사는 김현장에서 아주 잘 나가는 통상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본인 말대로 네. 형사 변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 얘기대로 하면. 그래서 주로 이제 공정거래위 사건이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독과점 관련 사건 이런 것만을 다루던 굉장히 잘 나가던 그쪽 분야에서 변호사였는데 원래는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었죠. 맡고 있었는데 남편인 박 변호사가 보니까 뭐 좀 이렇게 뭐 거기를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변호사도 이제 여러 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내가 지금 이 직장을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완전히 내가 다 변론을 하겠다 하고 이제 뛰어들어서 그때부터 변론을 시작했는데 법원 출입하는 제 후배 기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쪽 기자들한테서 상당히 그 화제도만요.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변론을 하는 모습이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좀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결정적인 진술 자체가 옛날 신동철 정무비서관하고 네. 정관주 국민소통 비서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두 사람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조 전 장관 당시 정무수석 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관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만약 조 전 장관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이걸 막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떤 이 상증은 사실 이제 조 전 장관이 실제로 이 어떤 블랙리스트의 개선선상에 있지 않았다.
이런 것이 이제 아마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을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해가지고 석방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재판부였던 황병헌 판사에 대해서 약간 좀 비난조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고요. 네. 항상 이 판결을 비판할 때는 뭔가 이게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걸 왜 법원에서 채택 안 하고 왜 무죄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비판해야지. 그냥 막연히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동기니까 뭐 편파 판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비판하는 거는 저는 논리적이지 않다 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처럼 솜방망이라는 거는 유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하면 그건 솜방망이에요. 네. 근데 무죄가 됐잖아요. 네. 직권남용 무죄가 되고 단지 위정도 3개 중에 2개 무죄되고 네. 그 간단한 위정 하나로 집행유예 됐는데 이걸 솜방망이 하는 것은 좀 이게 비판이 좀 지나치다 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인터넷에 논란이 됐던 게 조윤선 전 장관은 뭐 집행유예를 해놓고 정작 그 굉장히 이제 분식집 절도범한테는 뭐 좀 이렇게 형을 좀 많이 부여를 했다. 장발장 판사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뉴스가 계속 돌았는데 이게 뭐 진짜입니까? 확인이 된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는데 그 판사가 이 판사 아니냐 막 네. 했었는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냈죠. 네. 그 확인해봤는데 황 판사가 그런 판결을 한 적이 없다. 가짜 그래서 뉴스다. 가짜 뉴스로 이제 밝혀졌죠.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검찰청사에 지난번에 포크레인 몰고 돌진했던 시민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징역 2년 선고. 그건 이제 황 판사가 한 게 맞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서 시민 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을 황 판사가 받아들여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해명을 했죠. 네. 이 굴삭기를 가지고 돌진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제로 황 판사가 판결을 한 내용이라는 겁니까? 예, 실제 이게 판결한 거는 맞는데 배심원에서 양형 기준을 권고했기 때문에 따른 거고요. 국민 배심, 국민 그렇죠. 참여재판이었군요. 참여재판이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그래요. 모든 걸 너무 단순하게 오류에 범하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 이게 옛날에 왜 버스 기사가 1,000원을 갖다가 횡령을 했다. 이런 게 파면이 정당하다는 것도 있고 부당하다는 것도 있어요. 모든 케이스를 깊이 봐야 돼요. 장발장도 빵 하나 훔치가 19년이 그런데 19년이 아니고 빵을 훔치가 구속된데 계속 도주하다 보니까 형량이 늘어난 것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너무 라면 도덕이면 딱 라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게 상습 절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라면 하나 훔치러 갔다가 주인이 잡으려는데 체포하려는데 한 대 때리면 바로 이게 중강도가 돼버려요. 네. 근데 상처 입으면 강도상해는 무조건 7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3년 6개월짜리 판결이 절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케이스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비교해야지 네. 무조건 이게 단순화시켜서 그들에게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래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판사의 판결을 비난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가 동원된 걸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SNS에다가 네. 이제 이 관련된 뭐 어떤 비판글을 올리면서 이 이제 기사 자체를 바로 이제 같이 겹쳐서 올린 거예요. 같이 네. 붙여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정확치 않는 이 판결을 저렇게 이제 여당의 의원이 사실 네.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저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또 뒤에 뭐 그런 일반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다시 또 올렸는데, 사실 이게 보면 어떤지 요즘에 페이크 뉴스, 즉 가짜 뉴스의 어떤 유통 경로가 보면 일반적으로 올리면 저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또 국회의원에 있는 사람들 다 또 이제 그런 기사를 갖다가 첨부해서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 과정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사실인 양 이야기도 또 방송을 통해서 또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저걸 이야기를 할 경우는 더욱더 그 자체가 사실인 척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나 황 판사 같은 경우도 저게 그렇게 사실관계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래서 물론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도 일반 국민들은 사실인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왜곡되는 수가 많은데,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런 것들 올리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직 이제 보면 이제 1심 판결이잖아요. 앞으로 2심도 남아있고, 보면 뭐 1심, 2심 판결 다르게 결과 나는 경우도 많고, 또 특검에서 이제 앞으로 뭐 추가 또 항소해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표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뭐 자신도 이렇게 동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면서 신문 기사 제목이 자동으로 링크가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 오해받을 일은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또 해명을 하니까 뭐 해명을 믿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저도 이게 처음에는 버릇을 보고 좀 오해를 했으니까 아마 이게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표창원 의원이 이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의 이제 판결을 두고 같은 법조인끼리 뭐 감싸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 법을 이제 뭐 만드는 사람들인데 법의 판결도 좀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왜 사법부를 뭐 최후의 보루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뭐 우리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 판결이 있죠.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 인간이 판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부인을 하거나 부정을 할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뭐 판단할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은 그런 불만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부 당국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속했다고 해서 박수치고 기각했다고 해서 비난하고 이럴 경우는 사실은 사법부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번에 황 판사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 엄청난 재판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재판인데 그 사람 남편이 눈물 흘렸다고 해서 그냥 봐주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법부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본다면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공직자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구속이 됐을 때에는 잘 됐다. 그리고 구속 영장이 거절됐을 때에는 또 그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를 공격하는 일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또 비난 여론이 이렇게 일고 있는데 워낙 주목을 받는 재판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법부의 독립권은 어떻게 보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법부 독립은요. 옛날에는 이게 정치 권력, 부당한 독재 권력으로부터 독립 중요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여론으로부터 독립되는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부도 내로남불이 심해요. 내한테 이게 유리하면 잘한 판결이고 불리하면 나쁜 판결이고 이런 이게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요. 사실 예를 들면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3년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직권남용으로 3년형인데 직권남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3년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7명 전부 다 어쨌건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만 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판결 내용을 본다면 예를 들면 황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비판적인 그런 분도 있겠죠. 또 칭찬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전체를 좀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1심, 2심 또 대법원까지 앞으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또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주고 그런 어떤 성숙한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공판 소식 알아봤습니다.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